문재인 대통령은 6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고 미래라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 항쟁 기념사에서 6월 항쟁 민주주의 승리의 중심에는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도 6월 항쟁에서 비롯됐고 그 정신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월 항쟁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으며 방향성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권력기관이 국민을 감시하는 것처럼 제도적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며 앞으로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경제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경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 등 실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내용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60 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와 고 박종철 열사의 형의 손을 잡고 광야의 예서를 제창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0 항쟁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기념식장에 들어섭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겁니다. 문 대통령 내외 옆자리에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두 청년,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와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유족들의 손을 잡고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가요인 광야에서도 함께 제창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30년 세월을 넘어 60 항쟁에 참가한 아빠와 촛불 세대인 딸의 편지도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날 밤에 명동성당 그곳에 아빠도 있었다. 하루 종일 호언철폐 독재 타도 호언철폐 직선제 정치를 외치고 또 외쳤었는데 이제 저도 30년 전 아빠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행사가 끝나고 문 대통령은 의장 시범을 펼친 의장 대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60 항쟁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념식을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면 30년 전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6월 항쟁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영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월 항쟁 당시를 떠올리며 소회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0년 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 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하며 부산 지역 민주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고 이태춘 열사의 장례식과 이어서 펼쳐진 거리 침묵 시위에도 두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 이태춘 열사의 영정을 든 노 전 대통령 옆에서
함께 민주항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시위 이틀 뒤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이 발표된 등 두 사람은 민주항쟁을 함께 주도했습니다. 30년 전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있던 모습을 보며 잠시 감성에 젖기도 했습니다. 6월 항쟁에는 대청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야당과 협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들도 함께 가자고 그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청문회 문제가 꼬여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인사청문회와 연계돼 있다면서 인사철회 등의 조치가 없으면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제 해제의 원칙에서 빨리 청문회 전국이 원만하게 풀려서 여러 가지 우리의 앞에 있는 난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정당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인사처리 문제와 추경, 미국 동행 등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인사를 강행한다면 미국 동행도 힘들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인사들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와 협치는 깨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미국에 동행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미 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 정식 제안이 오면 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젠 일본 아베 총리의 친서를 든 특사 자격으로 일본 자민당에서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잡은 곳은 청와대가 아닌 전남 목포였는데요. 이례적인 일이죠. 무엇 때문이었는지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에 이어 서열 2위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しっかりみんなの協力でね、ベストを尽くしたいと思います。360人来ております。 360명의 대규모 특사단을 꾸린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겁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한일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歩きのこんなところでは質問はお断りしておきます。 이어 니카이 간사장은 바로 목포로 내려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지방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기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何年もお付き合いしている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男と女で言えば一目惚れ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 1박 2일의 목포 방문이 끝나는 대로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출국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돈도 지불했는데 재협상하자는 건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밝힌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면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친서도 같이 전달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어제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직원들과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은 이번이 두 번째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식판에 반찬을 직접 집어담고 손수 웃옷을 의자에 건 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점심시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이관 직원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한 모습입니다.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정도 총무비서관, 송인배 1부속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에게 비서실에 다양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원 숙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직접 남은 밥을 처리했고
이어 여민관 사무실을 들러 직원들과 인사하고 청와대 뒷산을 산책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직원 식당을 찾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깜짝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간 인사 방향은 바로 적폐청산이었죠.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특정 인사는 자리를 떠났고 또 다른 특정 인사는 화려하게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최우선 화두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실제 새 정부의 인사는 적폐청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윤곽근 대구고검장 등 고위 간부 4명이 최근 문책성 인사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사의 표명을 고심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사들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고 나서 공직을 떠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극과 극 인사를 두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녹음 테이프인데요. 미 의회가 진실게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핵심 증거인 녹음 테이프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전화와 회동 녹음 테이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화 테이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코미 전 국장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I've seen the tweet about tapes. Lordy, I hope they're tapes. 미 의회는 백악관에 오는 23일까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사 압력을 넣었다며 대통령과의 대화 메모를 작성해 친구에게 전달했던 코미 전 국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부정하며 녹음 테이프의 부재를 강하게 시사했고 이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No collusion, no obstruction. He's a leaker. I would be glad to tell him exactly what I just told you, John.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사라는 점에서 테이프가 존재하는데도 도박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없다면 남은 것은 코미 전 국장의 메모인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인 셈이어서 이것만으로 탄핵소추 절차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에서 몸에 불이 붙은 시민에게 경찰이 구타를 가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을 꺼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이 괴로워하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발길질을 합니다. 총을 겨누며 수차례 폭행을 하더니 도로를 향해 끌고 갑니다. 구타당한 남성은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한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이 불붙은 남성을 도주하던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을 가한 겁니다. 이 남성은 전신의 3분의 1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측은 남성을 구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장은 영상 속 경찰관들의 신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세 번째 보고도 퇴짜를 놨습니다.
정부 주도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통신기본료 11,000원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통신요금 조정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차례 보고했습니다. 국정위는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더는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다가 어제까지 새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3차 보고에서도 미래부는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 5G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통신산업이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자율경쟁에 맡겨서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위는 다음 주 중 미래부의 4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보음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할 대책에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도 높은 대책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카드는 대출 규제가 유력합니다. 다음 달 유예가 종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의 LTV 규제는 20%포인트, DTI 규제는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수요자나 투자자로서는 돈줄이 막히는 셈이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감소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비롯해 세종시와 부산시가 후보 지역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책임질 수장들 간의 온도차도 엿보입니다. LTV DTI를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TV 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인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문제라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대책이 나올 경우 자칫 살아나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의 2년 전세 계약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금은 6억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3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세입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전세금이 큰 고민입니다. 더 살고 싶긴 한데 옆에 건물들이 오르면은 이 집주인도 같이 올리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니까 싼 동네로 옮겨야 되는 게 좀 힘들죠. 국정기획자문위가 지금의 2년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도록 하고 전세금 인상폭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2+2 정책인데 세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분들은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있으시고 공실 부담도 직접 지셔야 되는데 전세를 2년 더 강제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고. 특히 새 아파트 소유자들은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 전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등
전세금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년 전 결함이 있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서 차량을 골프채로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경기도 수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MBN이 해당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로 옆 남성에게 무언가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뒤에 서 있는 외제 승용차를 골프채로 마구 내리칩니다. 창문이 깨지고 문짝이 찌그러진 이 볼보 승용차의 주인은 바로 골프채를 휘두른 43살 박모 씨. 올해 초 구입한 신차에서 주행 중 제동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나 수리를 요구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서비스 센터 관계자 앞에서 차량을 부순 겁니다. 지난주 박 씨의 차량은 이곳 고속도로에서도 제동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당시 차량엔 박 씨의 어린 두 딸과 아내도 타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놀랄 때 그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으악 해버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박 씨는 해당 차량이 스마트키 인식이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다른 결함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조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제조사 측은 박 씨에게 뒤늦게 연락을 취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요즘에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명 산바리로 불리는 테트라포드 밑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낚시를 하다 방파제 아래로 떨어진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2일 부산의 또 다른 방파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방파제마다 출입을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해놨지만 낚시꾼들에겐 무용지물,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다니기 일쑤입니다. 아예 불법으로 사다리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야, 지금 내려가야, 저기서 치야 고기가, 큰 고기가 와요. 그럼 좀 다 내려가지. 그래가지고 이거 마더라도 내려가는 기라. 아슬아슬하게 방파제를 오가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테트라포드는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겨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사이로 한번 떨어지면 혼자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따가 뛰다가 좀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죽는 거라는 거야. 최근 3년 사이 방파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9명. 하지만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별다른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통시장에선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상인들이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노린 소매치기범이 붙잡혔습니다. 일명 맨손 빼기 수법으로 돈을 빼간 소매치기범은 장을 보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전통시장. 모자를 쓴 여성이 물건을 사는 척하며 상인 옆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상인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가방에 넣습니다. 금방 빠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의자에 앉아본 게 돈이 없어. 화면에 찍힌 소매치기범은 56살 김모 씨. 여성이라 상인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상인이 물건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몸을 숙이는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훔쳤습니다. 전통시장은 현금 거래가 많아서 상인들이 앞치마에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금고에 왔다 갔다 이렇게 돈 꺼내주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손님들이 없는데 앞치마에 넣으면 바로 계산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지난 보름 동안 김 씨가 소매치기한 돈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소매치기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소매치기 범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상사가 한 지시의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군에서 이른바 카톡 지시가 문제가 됐는데요.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카톡 지시라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우리 군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충북의 한 육군부대에서 예비군을 통솔하던 군무원도 사단장으로부터 훈련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군무원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지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지시에 불응한 겁니다. 예비군 부대는 정상 퇴근을 원칙으로 하며 사단장의 명령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해당 군무원은 항명죄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았고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식 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령에 효력은 있다면서도 17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군무원에게 처벌이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상명하복 관계로 유지되는 군 조직인 만큼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등이라는 처분도 명령 불복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과한 처벌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출판계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소설 판매량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서점의 분위기를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작들로 가득한 소설 코너에서 책을 고르는 독자들. 한동안 주춤했던 소설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소설 분야 도서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장들의 복귀입니다. 김훈, 황석영, 이회수, 김영하 등의 소설이 수년 만에 출간돼 독자들의 시선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팬층이 두터운 외국 작가의 신간까지 더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출간되지 못했던 많은 작품들이 함께 출간되고 있는 형국이고 독자분들이 큰 작품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지난해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과 몇몇 작가들의 성추문,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겹치며 책을 읽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문단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소설에서 재미를 찾으려는 대중들의 욕구가 다시 서점으로 향하는 겁니다. 소설과 함께 찾아온 출판계의 봄.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화려한 꽃을 피울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60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서울광장에서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 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에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어제 이 메시지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다고 볼까요? 네, 이제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친구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은 사실 지역 갈등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통합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그런 그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본다. 이제 권위주의와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뭐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통합하는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제부터는 경제민주주의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혹은 뭐 그러니까 그 갑을 관계로서 표현되는 그런 이 소외된 이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친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통합의 메시지를 자신이 경제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통합을 완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사실 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뭐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과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것을 국정 기조로 계속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60항쟁의 기념사만 보자면 60항쟁 자체를 평가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60항쟁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후의 모습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민주화를 넘어서서 경제 민주화로 가자. 이 양극화의 시대를 끊어내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 같고 예. 그 안에 있는 60항쟁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은 방금 심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60항쟁의 기반도 사실 동일한 것이고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과정 안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을 가거나 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공무원은 혹은 뭐 어떤 것은 한시적이지만 국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아마 60항쟁에서 가장 크게 말하고 싶었던 바도 그거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를 유지해왔고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내왔던 모든 기반은 국민들에게 있다. 네. 그 국민의 힘을 믿고 정책을 펼 것이고 그것으로 또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87년 이 항쟁 때 나왔던 아버지 그리고 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던 딸.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87년도에는 저도 참여를 했었던 때인데요. 그때 그게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이거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지금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종철 그 전 서울대 학생이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은 사건도 당시에 그 알려지기도 했고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노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침을 마련해 준 게 저 60항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민주항쟁의 모습하고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난 민주항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엔 정말 폭력적이고 서로 간에 정말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오히려 촛불 집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절차적으로 그리고 되게 가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세련화되어진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나아갈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 통합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게 정말로 생활 속에서의 이런 경제적인 통합, 민주적인 통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와 딸의 그런 그 약간 대치되는 모습, 대변되는 모습들이 우리 지금 현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 통합이라고 하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권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 탈권위적인 모습도 그동안 많이 보여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 봤어. 잘 찍으셨어요? 못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거 한잔 받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행보들을 쫙 모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뭐 이를 두고서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물론 반발이 나오겠지만 야당에서는 심지어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뭐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되신 지 40일도 안 됐어요. 네. 40일 정도도 안 됐죠? 취임 한 달. 예, 한 달 정도 넘었죠. 그런데 지금 동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그렇죠. 다 따져봤더니 19차례의 외국 정상과의 전화 외교, 예. 그다음에 5차례의 연설, 대국민 연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0일 동안 3번이나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직접 섰다는 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들, 그러니까 그 춘추관을 찾은 게 316일 만에 찾았다. 뭐 이런 비교도 합니다. 네. 그럼 다 합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 40일 예. 동안. 그래서 그것이 뭐 보여주기 식이다라고만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약 한 7개월 정도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을 예, 예.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이 완전히 올스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했었다라는 예. 점도 있고 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인수위 동안은 사실 대통령이 취임식 이전에 만약 그림을 구상하고 또 조각을 하고 이런 어떤 시간이 없었다. 예.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한다면 30일 동안 행보는 꼭 보여주기만이 아니고 절실했던 어떤 이유도 네.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과도하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결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짐이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시스템으로서 뭔가 국정이 운영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모든 짐을 또는 모든 비난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40일 동안의 이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대통령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사 때부터 힐링을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의 행보는 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도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 업무가 빠지는 것은 아닌데 지난 정부의 비교 대상이 워낙 이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뭐 겉옷을 벗는 것 하나가 뉴스가 되는 나라는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 행보나 작은 에피소드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기대하는 그 모습들에게 이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초점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야당에서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뭐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저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치적이고 고도로 계산된 그런 전략적 행동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뭐 당연히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순수하게 무조건 소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냥 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네.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제1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 쌓기보다는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그 오히려 반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신중하게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다른 그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여러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장애가 생기고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혼자 계속해서 원플레이어로서 나가서 나 혼자 인기 끌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 이제 양쪽 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가장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소통이고 국회에 사실 또 가장 강조하는 건 앞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치의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그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이 난항을 계속 겪는 분위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개 어떤 5년마다 새 정부가 이제 조각을 하면서 겪는, 사실 우리는 늘 통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년에 비추었을 때 사실 총리 내정자의 그 이 진통이 가장 심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김대중 대통령, 장상 총리라든지 장대환 총리라든지 후보 할 때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또 악마도 겪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고원 총리 후보자 내정했을 때 굉장히 지금의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또 처음에 뭐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네. 굉장히 무난하게 네. 넘어갔단 말이죠. 네. 사실 표결을 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예요.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표결이 없기 예, 예.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진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그래 홍 후보 총리,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를 이 정도로 했으면 사실은 나머지 어떤 후보자들 중에 참 문제가 있는 어떤 후보자는 좀 양보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야당들의 사실 공통된 속내였고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이 강경화 후보자의 초점이 맞춰진 게 뭐 여성이냐 뭐냐 이런 어떤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거짓말 논란 이것이 좀 결정적인 게 해명을 아니었나. 하면서. 처음에 해명을 했을 때 네네. 사실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래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문제가 네. 좀 많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좀 출발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개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정부 아까 이 임명권자 쪽에서 자진 사퇴를 권유하거나 뭐 예, 이렇게 해서 사실 네. 지금까지 철회 낙마가 됐는데 지금 거꾸로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거 절실하다, 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예를 들면서 그러고 좀 있죠. 밀어붙이는 예, 예. 어떤 모양새예요. 네네. 그래서 출구가 안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야당은 하나의 명분을 다오 이런 어떤 입장이고 정부는 근데 이번만큼은 좀 들어다오. 서로 평행선, 그러니까 네네. 서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근절, 비리 근절 관련해서도 분명히 어긋나는 게 있음에도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 이른바 구하기에 나섰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그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고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서 기대하는 것도 크고 우리 야당이 대승적 차원과 애국적 차원에서 잘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또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인사를 통해서 지금 청문회 전국이 문재인 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사실 빌미 제공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봅니다. 결자 해제의 원칙에서 빨리 청문회 전국이 원만하게 풀려서 여러 가지 우리의 앞에 있는 난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고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기된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을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고 넓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야권에서는 쉽게 해주진 않을 분위기인데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제도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서 형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예. 도와줄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정무수석도 좀 가고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5대 원칙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을 했고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얘가 나와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중대가 되는 것 같고 거수위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제라고 하는 것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발목 잡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경화 후보자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를 거의 통틀어서의 외교 장관들이 지금 다 국회가 청원을 내 있는 상태이고 임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외교부의 직원들도 그렇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분이 적임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원칙의 좀 훼손이라든가 국내법적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정부에서 몇 명 중에 몇 명은 꼭 낙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말 괜찮은 인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통과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원칙에 좀 입각하면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회의 그 연설 전에 만남이 있을 테니까요. 여야 대표들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전 정권의 외교부 장관들도 지지를 선언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특히나 송민순 회고록으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송민순 전 장관도 지지를 선언을 한 게 앞서 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더 눈길이 가는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외무부 장관 하셨던 외무장관도 이제 이 추천 아까 이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없나 했더니 윤병세 장관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초기부터 지금껏 5병세가 아니라 6병세가 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거죠. 지금 순혈주의다 해서 혹시나 외교부 내부에서 반대를 하는 어떤 목소리 때문에 도리어 다른 후보자들은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 강경화 후보자는 고립돼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또 많이 돌았어요.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물밑 작업도 없고 또 의원들도 만나서 좀 설득도 없고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하는 건 외교부에 그런 어떤 순혈주의는 없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도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얼마나 이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가 안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있길래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 강경화 후보자의 유엔에서의 어떤 직위 사실 좀 어렵잖아요. 고등 판무관실의 부판무관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유엔에서 사실 일하고 싶은 국내 청년들의 하나의 로망 내지는 정말 롤모델이에요.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저 자리까지 가면서 이 전체 유엔을 이끄는 그 자기 파트에서 이끄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이 외교부 사실 안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흠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라든지 또 지금 현실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죠. 물론 이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해서 일단은 좀
국회에서 먼저 좀 도와주는 형식을 취해줬으면 하는 지금 바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견해와 많이 다른데 좀 힘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은 그냥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전부 다 오케이 해주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뭔가 조금 낙마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래 가장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 5대 그 적폐의 원칙 예. 거기에 조금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콕 찍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인사청문회 해보니까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명확한 얘기가 없고 예.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한마디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과연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론의 그런 힘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나 타당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정 안 되면 아마도 제 청와대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서 또 뭐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을 하겠네, 뭐 하겠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서로 옳지 않으니까. 게다가 지금 6월 말에 또 트럼프하고도 같이 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좀 장애물이 있는 건 맞지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야 3당 중에서도 지금 가장 거센 반발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관 한두 명을 이제 낙마시키냐 안 시키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국정 현안들이 줄줄이 있을 텐데 그 남아있는 현안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주도권을 상실할 거다 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뭐 야당이 여러 명 중에서 한두 명에게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모든 전선을 확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명에 좀 포커싱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이지 예. 그 두 명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저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제 몇 가지 명분들을 조금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있을 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인사청문회 이후에 지금 중요한 정치적 사안 중에 하나가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추경에 막무가내로 동의해주기도 야당 입장에 좀 어렵고 뭐 한데 일자리 추경을 반대할 사실은 명분이 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국회를 보이콧하는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야당은 사실은 여당은 힘의 논리로 좀 밀어붙일 수 있지만 야당은 국민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추경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전국도 그렇고 둘 다 야당에게 명분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훨씬 더 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국민의당의 조금 입장이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좀 오히려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사실은 협조하는 분위기 내지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분위기가 사실 내부적으로 예, 예.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야당의 위치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제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트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야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뭐 여당에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중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가는 그런 기존의 기조대로 가더라도 국민의당이 제대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일방적인 어떤 분위기라 예. 한 말씀은 좀 하나만 드리면 여론조사 부분도 한국일보 여론조사인데 거의 대등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부적절하다. 강경화 후보자의 발언이 그러니까 네네. 해명이 그러니까 38% 정도고 그다음에 적절하다는 32% 정도면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부적절하다가 높고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그 이 재산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남편과 반반이다. 예, 예, 어느 예. 정도 해명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일이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자신이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의 어떤 뭐 이화여대와의 그 부적절한 부정 의혹에
사실 게이트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데 예. 그 이후에 사실 이화여고가 관사처럼 돼 있는 곳에 위장 전입을 계속 해온 어떤 상황까지 드러난 상황 속에서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어져 오는 그런 국민적 감정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예. 사실 이제 5년 전을 좀 되돌아보면 사실 이제 좀 답이 나옵니다. 5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고 당시 민주통합당이 3월 3일 그러니까 취임식 이후에 한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그 회동을 초청을 해요. 예. 근데 야당 지도부가 마지막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이유가 정부조직법이에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니 시작하는데 좀 들어다오.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면 우리가 시작해서 정말 뭘 해보겠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야당 지도가 불참을 해서 첫 번째 지도부 회의가 아까 그 오찬 청와대 그 회동이 예. 불발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절대 네. 아니지만 그러나 야당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자신의 말씀하셨듯이 존재감도 필요하고 예. 또 이 서로 협치를 하려면 가진 쪽에서 뭔가를 내놔야지 이 없는 쪽에서 내놔다오 해봤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저는 아쉬운 게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협치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된다. 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 여당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회에 얼굴 한번 비추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가 불가능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 상명을 했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2, 3일 만에 바로 대통령이 또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인사가 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네.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요. 또 이제 내일이 되겠죠. 12일 날 국회를 가서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셨기 예.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다 나서서 사과하고 방문하고 뭐 만찬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해오셔서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제외하고서는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시정연설 전에 여야 대표들 만난다고 하는데 그거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여야 대표 20분 정도였던 예, 회담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네. 그러나 대통령은 아마도 명분 이것도 사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압박은 될 수가 있겠죠. 야당에 대한 압박.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는 뭐 다 하고는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뭐 미국 대통령이 어떤 법안 하나를 통과할 때 정말 의원들 하나하나 개개인 예. 전화도 하고 설득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근데 시스템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다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결해야 될 때는 또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해서 다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네. 근데 그 점은 하나, 왜냐하면 그거는 결자해지죠. 대통령의 5대 원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비롯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 대통령도 사실은 2007년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사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켜지진 않았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5대 원칙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과는 대국민 사과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일이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전화 받고 나면 이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도함의 측면은 좀 너무 과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계속해서 너가 한마디 그날 해놨는데 그 말하고 다른 지금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니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이 다 하셨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된다고 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있냐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명분이나 체면을 위해서 너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여기 대해서 직접 말 안 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우리가 얘기를 계속 나눴던 그 후보자들 외에도 그 여러 명의 특히나 이제 그 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뭐 선거 때도 이미 좀 한두 차례 이상 검증을 거쳤고 네, 그렇죠. 등등의 이유로 좀 더
원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모든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건 상수로 이제 놓고 예. 변수는 국민의당이겠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인데 한 사람 짧게 말씀드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네네. 경우는 5.18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현장에서 청문회 현장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당사자가 용서한다. 사과를 예. 받아들이겠다. 한 이상 국민의당이 그 문제를 갖고 사실 반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예.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은 이미 헌법재판관 그 청문회 때 2012년도에 이미 다 밝혀진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부지만 그 조건이 크게 어려운 조건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조건이지만 네. 감사원 감사를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울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그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이기 예, 예.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수 예, 예.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나씩 따져다 보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당의 어떤 입장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그런 걸림돌 없이 지날 텐데 네. 문제는 네 사람의 후보자, 그러니까 물론 김동연 후보자 빼고 세 사람의 후보자가 함께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네, 네. 14일까지죠. 14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12일 날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질문이 이제 현역 의원들 의원들을 네 후보자로 명도 있죠. 했는데 어떻게 네.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28전 28승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을 때는 거의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거나 뭔가 좀 익스큐트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전혀 흥결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오케이다. 이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있을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예.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또 나중에 본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 측면에서도 당연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들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전제를 깔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마리라도 빨리 여기서 낙마시켜야 된다. 이제 이 논리가 지금 들어가서 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뒤쪽이 줄줄이 통과될 그렇죠. 것으로 예. 예상이 되니 예. 앞에서 한두 명은 이제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란 예, 말씀이시죠? 야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지금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내가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조, 강경화 이런 분들, 김희수 이 소장 후보까지 지금 여기 세 명에 대해서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퀴즈 마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야당들의 셈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똑같은 이 호남의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지금 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입장이 지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좀 선회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한 단계를 생각해 보자면 호남의 민심을 양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표면적인 모습이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결국은 호남민의 뜻을 둘 중에 한쪽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 호남민의 지금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현재 한 90%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민심이 훨씬 더 큰 것인데 예. 이것을 반대하는 스토리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네. 또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약간의 익스큐즈가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다만 지금 이 네 분의 후보자를 본다면 사실 청문회 전에 의원들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언론들이 청문회를 하죠.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받쳐주는 것이고 그걸 받아서 또 최종적으로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언론들도 이 네 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원이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뭐 초선 의원이었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국회의원 생활했고 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었고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이 아니어서 계속 논문을 썼던 그런 분들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크게 검증할 것이 없어서 지금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서라기보다는 검증할 게 별로 없다. 그런 그게 말씀이시네요. 깨끗한 거죠. 예. 그게 깨끗한 거죠.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라고 불가론을 천명했는데 예. 이거를 사실은 다시 돌리려면 명분을 우리가 줘야 돼요. 예, 예. 명분 없이 그냥 무조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시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뭐가 그러면 그 될까요? 명분이 뭐가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그 전제 사실로서 뭔가가 지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 흐름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치적 명분의 가장 큰 건 국익입니다. 예. 국익인데, 거죠. 국익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국방장관이나 통일장관, 심지어는 뭐 주미대사나 유엔 대사도 지금 다 임명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방문해서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좀 내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는다면 네. 야당도 충분한 근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만약 채택이 불발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국정농단 재판 또 이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를 면회를 갔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는 당연히 안 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갔어요. 근데 이게 알면서 갔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긴 한데 뭐 당연히 알면서 갔겠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어디 가는데 미리 뭐 타진도 해봤을 네. 테고 또 왜냐하면 그 전에 정유라 씨한테 기자들이 물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검사가 네. 허락하면 네, 네. 뭐 가겠다 이런 기자들한테 그런 예. 말을 한 거를 보면 뭔가 어떤 과정, 검사한테 묻든지 아니면 법무부한테 묻든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예. 직접 갔단 말이죠. 안 물어보고. 그건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이 행위겠죠. 그걸 네. 두 가지로 보여지는 게 첫 번째는 명분 축적.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되돌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소원까지도 하겠다. 앞으로 이제 가처분 네네. 소송도 걸고 네네. 마지막에는 이제 헌법소원까지 가겠다 하는 계속 천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상황을 가져가면서 두 번째는 이 보폭, 운신의 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고 어디를 가느냐, 뭘 하느냐 하면서 그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도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충분히 예상을 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저는 어떤 대목에서 눈길이 가냐면 정유라 씨가 대답하지 않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바로 따라붙었던 아마도 법률적인 예. 조언을 해주는 네. 것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바로 얘기를 해요. 지금 면회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언론에 흘리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구치소 갔다 온 다음에 변호사한테 가요.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갔다가 여권 때문에 갔다 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유라 씨의 행동은 저는 구치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주목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는 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구치소에 이렇게 갔다 그냥 돌아왔다. 네네. 이렇게 지금 거의 보도가 되죠. 그러면 여권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정유라 씨는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의혹이지만 재산에 대한 의혹, 재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뒤처리를 해야 되든지 예. 장시호 씨한테 맡겼다가 장시호 씨가 거부하니까 이제는 정유라 씨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계속 어떤 이 운신을 계속 해야만 정유라 씨가 바깥으로 어쨌든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노린 첫 번째 외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이제 갔다는 건데 노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이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굳이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검찰이나 그 교정당국이 최순실 씨와 이 정유라 씨가 모녀지간이라고 하는 점을 너무 무시하고 좀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지금 정유라 씨가 엄마를 면회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 삼겠다. 헌법상 접견 교통권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헌법상 접견 교통권은 식구들과의 접견 교통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견 교통권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못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부당한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기 그렇죠. 위한 예. 그런 거라는 본인들이 너무 지금 핍박받고 있다.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깥에 은연중에 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모녀지간 이기 이전에 지금 공범으로 지금 사실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한 번만 더 우리를 면회 못하게 하면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러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전면전을 펼치겠다.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언론상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여론전이라던가 아니면 동정심 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그 변호인단은 그런 식의 모습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하게 되면 위헌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뭔가 절차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절차는 다 맞았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